이 차별금지법은 사실은 역사가 꽤 깁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사실 차별금지법에 관련된 논의가 시작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이해하시면 되냐면, 원래 이제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는 국가가 국민들을 함부로 잡아가는 거, 독재정권의 한거에서 했던 여러 가지 운동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민주주의를 신장시키고 인권을 발전시키는 그런 운동이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나라가 조금씩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뭐 불법 구금이나 자의적 구금이나 이런 식의 문제들은 많이 줄어듭니다. 오히려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차별이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차별 문제에서 또 중요한 부분은 국가만 시민을 차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인도 사인을 차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국가도 국민을 차별하면 안 되죠. 사인들도 서로 차별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차별이라고 하는 문제는 두 가지 이제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앞으로 이제 우리 사회에서 더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라는 거 하고, 국가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적 영역에서도 이제 문제가 되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어떤 인권 문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한국에서 이제 차별을 금지하는 법제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라는 논의가 시작됐고, 주요 인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은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걸 거의 공통적으로 이제 제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2000년대 초반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기도 했고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금지법 권고법안을 2006년에 제출하기도 했고, 2007년에는 법무부도 차별금지법안을 냈습니다. 17대, 18대, 19대 의원 입법으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었고, 문재인 후보도 또 대선 후보 공약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도 법무부에서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동등대우 법안이라는, 이름은 조금 다르지만 차별금지법안을 내부적으로 이제 성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도 차별금지법이 국정과제였습니다. 단순히 어떤 진보와 보수의 문제, 뭐 진보는 차별금지법을 지향하고 보수는 아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인권을 지향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제 2013년, 14년 이 정도부터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난번 국회 때는 의원 입법으로조차 발의되지 못했던 문재인 정부가 2012년 대선 후보일 때는 공약으로 냈는데, 오히려 이번에 선거할 때는 공약으로도 제출되지 않았고 또 국정과제로도 제출되지 않았던, 오히려 이제 후퇴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도 2020년 올해부터 다시 좀 분위기가 달아오르기 시작해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 끝나고 차별금지 법안이 바로 발의가 됐고,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평등법이라고 하는 법안을 또 제출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차별금지법이 도대체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차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차별은 이제 뭐 부당한 차별과 부당하지 않은 차별, 이런 말도 쓰이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세상의 온갖 불공평과 불평등과 불공정을 다 차별이라고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은 생각보다 굉장히 좁은 영역을 규율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성적을 부여할 때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성적을 낮게 준 거라면 차별이 됩니다. 근데 시험지를 선풍기로 날려서 멀리 간 순서대로 성적을 부여한 거는 뭐 이 교수가 징계를 받을 수는 당연히 있고 문제긴 하지만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 범주는 생각보다 제한적이다라는 겁니다.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의 해악은 뭐냐면 이 도덕적 가치를 침해하고 인격적인 모멸감을 갖는 거고요.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평등한 지위가 훼손되는 것이고, 또 차별은 확산된다는 점에서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또 어떤 소수자 집단에 대한 집단적인 피해, 폭력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이 바로 다른 불공정, 불공평과 비교할 때 차별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해악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차별에 대해서는 특별한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노키즈존 영업 같은 것도 사실은 대표적인 차별 사례에 이제 해당하는데요. 그때도 잘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한 불쾌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과연 그 불쾌감이 내가 이 레스토랑을 들어가고 싶은데 여기에 못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억울할까요? 아니, 다른 레스토랑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여기에 못 들어가서가 아니라 그거보다는 야, 이거 내버려뒀다가는 어디든 못 가는 거 아닐까? 이게 내가 애를 데리고 다니는 게 무슨 죄도 아닌데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느낌. 근데 이런 일이 확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저기 3시에 예약 가능한가요? 그리고 혹시 애도 되는 데인가요? 라는 걸 계속 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데서 오는 어떤 모멸감, 이렇게 가다가는 어디서든 환영받지 못한다는 생각, 어떤 사람을 구분해야 될 때도 있고, 누구는 드리고 누구는 드리지 않고, 누구는 합격시키고 누구는 합격시키지 않고, 누구는 A를 주고 누구는 C를 주고, 이렇게 사람을 구분하는 것 자체를 다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뭐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건데, 다만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는 방식으로 사람을 구분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부당한 대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차별의 중요한 문제고요. 그래서 이 차별의 문제는 개별적인 행위를 문제 삼는 게 아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공적 영역에서 뭐 구청에 출입하는데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구청 출입 안 시켰다, 이런 것도 너무나 당연한 문제고, 사적 영역, 레스토랑이나 무슨 일반 회사 그런 식으로 부당한 대우를 했을 때는 역시 문제가 된다. 사실 되게 끔찍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람을 그런 식으로 구분해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라고 볼 수 있느냐, 이런 이제 문제 제기를 던지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데보라 헬먼이라고 하는 이 정치 철학자는 이 차별의 해악은 사람의 동등한 도덕적 가치를 침해하는 거다. 예를 들면 또 이것도 제 상상력인데, 레스토랑에서 그리스 산토리니가 컨셉이에요. 파란 옷과 하얀 옷 입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내가 그래서 오늘 노란 옷 입고 가서 그 레스토랑에 못 들어갔다고 했을 때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했다고 느낄까요? 그냥 참 특이한 식당이 다 있다 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다음에 저기 가기 위해서는 꼭 파란 옷 입고 와야지,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내가 뭐 예를 들면 뭐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또는 뭐 불교 신도라는 이유로, 개신교도라는 이유로, 히잡을 입었다는 이유로,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어떤 식당에 출입을 금지당했다면 이거는 인간 이하의 대우를 받았다라는 생각으로 쉽게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게, 그게 아주 의도적일 수도 있고 노골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은연중일 수도 있죠. 물론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 저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은연중에 사람을 좀 다르게 대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영어로는 디그레이딩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레이드를 낮추는 거죠. 한국말로 뭐 비하, 멸시 또는 경멸, 이런 마음을 깔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뭐 다 죽어야 돼, 뭐 다 세상에 내쫓아버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은근히 무시하는 마음. 우리 식당에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회사에서 같이 일하고 싶진 않아. 내가 인간으로서 뭐 무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회사에는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이거는 말하는 사람 쪽 생각이지, 당하는 쪽은 어떨까요? 당연히 경멸과 멸시를 한다라고 느껴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 차별이라는 건 당연하게도 행하는 쪽에서 입장이 반영됐다기보다는 차별을 당하는 쪽에서 이러한 어떤 불쾌감과 비하를 당한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삼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말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비하가 부당한 이유는 사람은 누구나 동등한 도덕적 가치를 지녔다는 사실로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대해야 하는 것이고, 서로를 하찮게 대하는 것은 아무런 피해를 야기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옛날에 보면은 첫 손님은 여성이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었죠. 뭐 택시도 뭐 첫 손님은 안 된다. 이거 손님 고를 자유라고 우리가 용인해 줘야 될까요? 아무리 우리가 손님 고를 자유가 있더라도 성별을 이유로 사람을 구분하는 건 훨씬 더 불쾌감을 느끼죠. 우리가 집에 세 줄 때 세입자를 고를 자유는 있죠. 심지어는 돈을 적게 부른 사람한테 집 빌려줘도 상관없습니다. 불법 아니에요, 당연히. 근데 이것도 괜찮을까요? 죄송하지만 여성에게는 안 빌려드립니다. 이주자에게는 집을 안 빌려드리는, 제 집은 안 됩니다. 물론 명시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는 잘 않아요. 근데 은근히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죠. 자기가 어떤 싫어하거나 편견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게 집을 빌려주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자유라고 해서 허용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차별금지법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용어상으로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 이제 혐오라는 말하고 이제 차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혐오라는 말은 태도나 어떤 인식, 감정 이런 걸 뜻하는 것이고, 이거를 실행에 옮기게 되면 차별이 됩니다. 이주노동자랑 같이 일하기 싫어, 이 혐오고, 나는 같이 일하기 싫어라고 말했으면 혐오 표현이 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채용시험을 보는 점수를 깎았으면 차별이 되는 겁니다. 하나 더 있다면 이제 증오범죄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림으로도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증오범죄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를 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이주노동자들은 우리 이 한국 땅을 떠나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이주노동자를 만났을 때 이주노동자라는 이유로 폭력을 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성 혐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성에 대한 어떤 증오심이 평소에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 여성을 봤을 때 순간적으로 주먹이 날아가는, 뭐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증오범죄입니다. 증오범죄는
새로운 범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군가 때렸으면 그냥 폭력이잖아요. 누군가 살인했으면 살인이고, 증오범죄가 아니더라도 그 행위 자체는 처벌이 됩니다. 근데 이제 증오범죄 법이 있는 나라에서는 그런 행위를 가중처벌해요. 뭐 일례로 이제 얼마 전에 신촌의 지하철역에서 이제 성소수자들이 이렇게 광고판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광고판을 훼손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전형적인 이제 증오범죄에 해당합니다. 일단은 그거는 증오가 아니더라도 남의 광고판을 훼손하면 뭐 기물을 파손했으니까 뭐 손괴죄 같은 게 일단 성립을 합니다. 훼손한 이유를 경찰이 물었더니 성소수자가 싫어서라고 답을 했어요. 그건 저 범행의 동기는 명백하게 어떤 집단에 대한 증오심에 바탕을 두고 이제 한 거거든요. 그럼 이걸 왜 가중처벌하냐 하면 효과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냥 남의 기부를 파손했다는 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집단에 대한 증오심이 표출된 거거든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는 저런 취급을 해도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할 수 있고, 피해자 쪽에서는 야, 세상에 나를 저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언제라도 나를 저런 식으로 공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가중처벌 안 합니다. 한국은 그런 법이 없는데, 증오범죄법이 있는 나라에서는 그런 증오심을 담고 있는 경우에는 형량을 1.5배 정도 이렇게 가중해서 처벌을 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차별금지법은 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걸 다 다루는 건 아니고요. 이 중에서 차별에 해당하는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제일 중요하냐 하면은, 왜냐면 증오범죄는 사실 뭐 굳이 처벌하지 않아도 처벌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도. 또 편견은 규제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마음속에 있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뭐 중장기적으로 개선할 수밖에 없는 거고, 혐오 표현은 문제는 문제인데 이것도 좀 까다로워요. 왜냐면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도 또 중요한 부분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볼지도 되게 애매하고,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이렇게 대항하는 것으로 무력화시키는 수도 있거든요. 나라별로 조금 의견이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혐오 표현은 굳이 규제할 필요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기도 하고,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결국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큰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혐오 표현 단계부터 규제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 더 강합니다. 근데 차별을 금지하는 건 표준이에요. 차별을 금지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증오범죄나 혐오 표현이나 편견은 나라별로 다 대책이 다르지만 차별만큼은 금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상식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차별의 개념인데요. 그래서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차별금지 사유입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차별금지 영역입니다. 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은 파란색을 이유로 해서 노란색의 영역에서 누군가를 불리하게 대우했을 때만 차별이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좀 뜯어보면은 성별, 장애, 나이, 언어 뭐 등등이 돼 있는데, 이런 사유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면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타고난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거는 한 반 정도 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타고나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그보다는 더 정확한 거는 어떤 사람의 정체성과 좀 관련이 돼 있어요. 남들이 이걸 가지고 함부로 바꾸라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쉽게 바꿀 수도 없습니다. 아까 노란 옷을 입었다고 레스토랑 출입을 금지당했을 때 우린 이런 조언을 할 수 있어요. 야, 파란 옷 입고 가면 되잖아. 이렇게 조언하면 돼요. 근데 히잡을 입었다는 이유로 레스토랑에 못 들어갔어요. 야, 히잡 꼭 입어야 되니? 이렇게 조언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성적 지향이라는 이제 성별 정체성의 문제인데, 이 동성애가 선천적이냐 아니냐를 놓고 많이 논란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문이에요. 선천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이 바꾸라 그럴 수 있는 문제냐라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거든요. 내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어느 고용에서 탈락했어요. 야, 그럼 이성애 하면 되잖아. 이런 조언이 가능하냐라는 거죠. 다 규제하자는 게 아니라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정체성, 나의 일부이고 내가 쉽게 벗어날 수 없고 또 남이 함부로 바꾸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회에서 차별을 당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차별금지 사유를 어떻게 정할지는 나라별로 다 다릅니다. 근데 요거는 한국의 현실이 좀 반영된 건데, 혹시 보시고 한국에 어떤 현실이 많이 됐다라는 거를 조금 눈치채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약간 성차별 문제하고 관련되어 있는 게 좀 많지 않나요? 성별, 용모 등 신체 조건도 사실은 여성 차별인 경우가 많아요. 혼인 여부, 물론 남성도 혼인 여부로 차별당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주로 미혼이란 이유, 기혼이란 이유, 이혼했다는 이유로 차별당하는 대부분 여성이고, 또 임신 또는 출산도 마찬가지로
남성도 해당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여성의 문제이고, 가족 및 가구 형태와 상황도 사실은 여성인 경우가, 1인 가족이라고 뭐 무시당하고 뭐 이런 것도 사실 여성의 문제인 경우.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복잡하게 안 하고 성별 하나만 두는 나라도 있어요. 이건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법 2000년에 만들어진 그 법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나열을 해놓은 건데, 그 당시에 법안을 만드신 분한테 다른 나라에서는 성별 하나로 이렇게 퉁치기도 하는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게 차별금지법의 역사가 오래된 나라에서는 성별 하나만 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지만, 한국에서 그런 인식이 있냐? 그 2000년의 상황에서는 자세하게 이런 차별이 안 된다는 걸 좀 얘기할 필요가 있다. 그때는 우리가 좀 유례 없이 숫자가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여러 나라들이 이제 차별금지법 만들면서 한국처럼 다 20개, 30개씩, 많고 적고가 뭐 어느 쪽이 무조건 옳은 게 아니라 그냥 상황에 따라서 이제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 거다라고. 이 영역의 한번 특징은 또 뭘까요? 영역의 어떤 공통점? 라 같은 경우는 확실히 공적 영역이죠. 공적 영역과 가나다는 사적 영역이지만 공적인 성격이 있는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하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 던질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에서의 차별은 도대체 뭡니까? 그거는 차별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있는데 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은 아닌 거죠. 요즘 재택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저런 강의를 재택에서 할 때도 많은데, 우리 아들 녀석이 할 때 보면 꼭 밑에 와가지고 이렇게 쓱 듣고 가요. 근데 뭐 초등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전혀 이해는 못하는데, 그래도 얘가 차별이라는 개념을 조금 알게 됐어요. 아무래도 동생하고 싸우고 이러면 동생 편을 많이 들게 되잖아요. 차별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녀석이 이게 어디 이렇게 어려운 개념을 알게 됐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또 날카롭게 네가 말하는 거는 뭐 차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차별이 아니라는 것도 혹시 알고 있니? 가족 내에서의 차별은 그럼 뭘까요? 차별금지법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내버려 두는 거냐? 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우리는 파급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사회에서 차별이 완전히 해소된다면 가족에서 차별할까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성차별 문제만 해도 사회에서의 성차별이 많이 해소되면서 가족 내에서의 차별도 해소된 거 아닐까요? 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종교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도 여기 영역이 없거든요. 종교계에서 가장 명백한 차별 중에 하나는 가톨릭에서 성직자를 여성을 배제하는 거죠. 아예 배제, 원천 배제. 근데 이건 국가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차별금지법에도 그런 영역을 금지하는 것은 영역에서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내부에서 뭐 성직자를 임용할 때 성차별을 하는 거, 이런 거는 이제 차별금지법 대상이 아닌데, 한국은 특별히 그런 경우가 많죠. 종교기관이 고용을 하는 경우가 사실 있어요. 사회복지시설을 만든다거나 학교를 세우는 경우도 있죠. 또 물품을 사고 팔 때도 있습니다. 그럼 나에 걸립니다. 이럴 때 차별하는 것은 이제 차별금지법의 영역에 이제 걸리게 되는. 이 부분 이제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 우리가 이제 근대의 세속국가라는 걸 만들 때, 그래, 일단은 종교 내적으로는 각자 알아서들 하자. 근데 밖에 나와서 뭔가 할 때, 고용을 하려고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할 때만큼은 종교 중립적인 공간을 만들자. 그래야지 우리가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대합의가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 이제 차별금지법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새롭게 규율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건 차별로 판정을 받습니다. 뭐 법원에 가거나 인권위에 호소하면. 근데 그런 부분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거다라고. 차별의 예외 부분만 조금 말씀드리면은, 차별의 예외는 사실 뭐 다 차별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르게 대하는 것은 일단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경고등이 울리는 거죠. 삐요삐요 울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찰을 해봐야 돼요. 꼭 필요한 걸까? 이거 꼭 성별로 구분해야 될까? 그 구분해야 되는 당위를 찾았다면 해도 돼요. 차별의 예외에 해당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별 예를 들어보면, 남녀를 구분해야 되는 일이 세상에 뭐가 있을까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뭐 화장실을 만든다거나 뭐 탈의실을 만든다거나 이럴 때 이제 구분해야 돼요. 또 하나 이제 한국에서 아직 이슈가 많이 안 되는데, 스포츠 남자 대회 여자 대회를 별개로 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이건 불가피하죠. 그 다음에 있는 게 경찰하고 군대였어요. 이거 말고는 남녀를 구분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뭐 찾아보면 뭐 몇 개 더 있을지 몰라도, 근데 이제 경찰마저도 굳이 따로 뽑을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 거고, 100명 있으면은 남자 90명, 여자 10명 이렇게 구분해서 뽑았거든요, 늘. 근데 생각을 해봤더니 남자 중에도 경찰로서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여자 중에 또 적합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굳이 남녀를 가려 뽑을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폐지가 됐어요, 놀랍게도.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이제 유학을 갔을 때 합격을 했는데, 학교 가가지고 이렇게 뭐 프로필 적는 게 있거든요. 인종을 적으라는 거예요. 차별하려는 건가? 나중에 이제 그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인종 체크는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된다고 명시는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왜 하냐 하면, 학교에서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한답시고 했는데 특정 인종이 과소대표될까 봐 하는 거예요.
실제로 뭐 하버드 대학 같은 데 가면 홈페이지 가보면 굉장히 주요한 그 란에 뭐가 있냐면 우리 학교는 남녀 비율이 이렇고 뭐 인종 비율이 이렇고 뭐 심지어는 뭐 성소수자 비율이 어떻고 이런 거 다 공개합니다. 근데 공개하는 이유가 우리 이런 거 되게 신경 쓰고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거든요. 제가 예전에는 그 서울시 뭐 할 때 자문을 할 때 채용 시험을 볼 때 남녀 표시를 해야 되냐 문제를 가지고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일단은 사진은 당연히 없애야 된다고 사진은 없앴고 그래서 성별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자꾸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서울시의 어떤 업무 중에 남성만 해야 되는 일 이런 게 있는 거냐 뭐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분이 정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없애는 걸로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인사기록부에도 없애야 되냐 이거예요. 근데 그때는 얘기가 좀 달라요. 여성 직원들을 지원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려면 여성이 얼마인지는 알아야 돼요. 지금 현황이 어떻고 우리 개선이 이런 게 필요하고 이런 정책을 짜려면 여성 비율이 몇 명인지는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인사기록부에는 남녀 표시가 돼야 된다. 이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정당한 이유죠 이거는? 사업상 불가피해서 이게 아니라 적극적 평등화 조치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성 차별을 막기 위해서 여성을 표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만 짧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차별 구제에 관한 부분인데 이 차별 구제는 기본적으로 시정 권고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차별금지법에 여러 가지 이제 차별 사유들이 적혀 있고 하지만 아 되게 불안하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가 차별로 판정돼서 처벌받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들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드는 이유는 강력한 규제를 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만약에 차별이 정말 나쁜 행위에서 강하게 규제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면 차별금지법을 만들 게 아니라 뭘 만들면 될까요? 형법 조문에다가 차별한 자는 징역 1년에 처한다고 정하면 제일 쉬워요. 차별은 어떻게 하냐면 차별이 무엇인지를 따로 정하고요. 그걸 판정을 할 수 있는 전문 기구를 만들고요. 기본적으로 시정 권고, 이렇게 해라라는 걸 권고하는 방식으로 돌아가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별이 좀 애매할 수 있다는 걸 이미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명령 내리고 감옥에 넣고 이런 방식보다는 권고를 하는 거죠. 이런 이유에서 당신은 차별이니까 시정하세요 라는 권고를 취하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꿔가려고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기본적인 구도다라는 거. 무시무시한 법이 들어와서 큰일 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처음부터 무리한 규정을 만들어서 강하게 규제하는 것보다는 조금 유연하게 이렇게 가면서 규제 방법도 훨씬 더 유연한 방식을 이렇게 취하면서 서서히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이렇게 규율이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신교 내부에서 차별금지법 관련 논란의 핵심은 동성애죠. 개신교인들의 인식이 과연 맞나? 맞다는 어느 정도 맞고 틀리면 어느 정도 틀린가? 라는 연구를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처음에 예상했던 거랑 많이 좀 달랐던 부분도 있고 또 기대에 맞게 나왔던 부분도 있고 그런 차이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차별금지법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를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차별금지법 성소수자에 대한 종교사회학적인 분석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애가 많아진다는 주장에 개신교인들은 39%가 동의를 했고 비개신교인은 22.3%, 동성애는 죄라는 주장에 동의하는 개신교인은 58.4%로 비개신교인 25%보다 2배 이상. 하지만 개신교인 23%가 동의하지 않는다, 18.7%가 잘 모르겠다, 10명 중에 4명은 동성애가 죄라는 주장에 부정 내지 의문을 갖고 있다는 것. 저로서는 좀 놀랐어요. 이거보다 더 많이 죄라고 생각할 것 같다는데 10명 중에 한 4명 가까이는 일단 스탑을 하고 판단 유보를 하고 있다는 측면은 근데 이게 이제 나이별로도 있거든요. 세대별로 가면 게임이 안 돼. 넘어갔어요. 20, 30대는 이미 넘어갔고 40대, 50대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죄라고 많이 말하는데 20, 30대의 개신교인들 사이에서는 요 문제는 이제 게임이 끝난 거죠. 어느 정도. 동성애에 대한 인식 형성에 영향이 미친 것. 그러니까 어떠한 채널,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자기의 동성애에 대한 생각이 좌우되느냐에 대한 물음이겠죠.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 모두 사회 보편의 인식을 가장 많이 뽑았어요. 그럼 사회 보편의 인식이 뭐죠?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성소수자 인식, 동성애에 대한 인식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게 성경이 아니고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지금의 트렌드, 지금의 사람들의 공공의 의식, 이것이 개신교인들에게 비개신교인들을 말할 것도 없고 개신교인들에게 60% 가까이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수치입니다. 진이 동성애자라고 고백하면 개신교인은 47.4%가 변화할 것이다.
38%가 변화가 없을, 이 변화할 것이라는 좀 관계가 달라질 것이라는 거죠. 뭐 멀리하거나 어떻게 좀 네거티브한 의미겠죠? 변화할 것에 답한 응답의 비율이 여성보다 남성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교회 직분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것. 신앙이 상일수록 교회에 자주 나갈수록 직분이 높을수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하고 계시죠. 예수님이라면 동성애자를 어떻게 대하셨을까? 이거 되게 흥미로운 재미죠. 개신교인은 그의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다가 38.4%로 가장 높았어요. 또 그를 이성애자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다, 그에게 죄에 대한 회개를 요구한다. 어쨌든 이거 네거티브한 거죠. 27%, 26%. 반면 비개신교, 그의 동성애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다, 63.7%로 압도적이었어요. 여러분, 이 비개신교와 개신교를 가리고 봤을 때 뭐가 개신교인이고 뭐가 비개신교인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이게 굉장히 절망적인 수치이기도 했지만 너무나 희망적이고 기뻤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비개신교인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예수를 더 잘 알고 있는 거야. 교회가 사회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거기 교회를 걱정해요. 이 말은 또 뭐냐 하면 교회가 잘만 하면, 제대로만 하면 비개신교인들이 교회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비개신교인들이 뭐 때문에 이 교회를 보고 이 나라의 개신교를 보고 희망을 갖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라면 이러지 않았을 거라는 이 얼토당토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 우리보다 더. 너무나 이게 아이러니컬하고 슬펐는데 지날수록 곱씹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어쩌면은 이게 희망적인 메시지로 되돌아올 수 있겠구나라는 그 역설적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회금지법 찬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 얘기를 하려고 이제 긴 많은 통계 자료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했는데 결론적으로 찬성이 42.1%, 반대가 38.2%, 잘 모르겠다 19.7%. 지금 한국 교회 각 교단 총회가 있어요. 가장 큰 쟁점은 사회금지법 요 반대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열려서 정말 이렇게 반대하시는 분, 찬성하시는 분 모여서 진지하게,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이야기를 하는 모임들이 많아져서 많이 이런 부분들이 알리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정말 딱 받고 얘기 다시 하고 이런 건설적인 대화가 오고 가야 되는데 사실 그런 모임들이 지금 점점 없어지고 있고 지금 공식적으로 예장 통합, 감리교, 예장 합동, 한국교회 3분의 2의 교단장 차원에서는 공식적으로 반대를 하고 나섰고 순복음, 성결교단, 침례교단까지 다 합치면 사실 모든 한국 개신교단의 수장들이라고 하는 총회 차원에서의 보도는 다 반대입니다. 하지만 실제 한국 개신교인들이 대부분 반대하는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많습니다. 이번 개신교 인식 조사에서 교단장이나 대형교회 목사들의 반대 목소리가 너무 과대대표되어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걸 또 신문이나 이런 데서 뭐는 다 이렇게 다 퉁치고 넘어가요. 이게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열리고 트인 공간에서 광장 안에서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가는 모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깝고 좀 슬프고 잠시 보론을 통해서 세계 교회가 성소수자에 보이는 반응들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국가에서 보이는 동성혼에 대한 역사들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한 1969년도 그 스토넬 항쟁이라고 이제 성소수자 억압에 대한 항쟁이 동성애 운동의 사회적인 역사가 시작이 되었다고 하죠. 한 세기, 60년대 말부터 20세기 내내 그런 투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이었던 거는 73년도에 APA,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동성애 조항을, 동성애를 포함해서 양성애, 무성애 등을 정신장애나 질병으로 보는 것이 옳이었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이어서 동성애 운동, 동성애 담론, 성소수자 담론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면서 30년 넘게 지금 박터지게 싸우죠. 20세기 내내 싸웠어요. 미국은. 그리고 1999년에 WHO에서 동성애를 국제질병 분류 목록에서 삭제를 했죠. 그 다음부터 각 국가마다 동성 결혼에 대한 법안들이 다다다다 통과가 돼요. 2019년 현재 28개국이 동성혼 허용 국가고
28개국 가운데 18개국이 유럽 국가들입니다. 유럽은 동유럽은 아니고요. 이탈리아 아니고 거의 나머지 우리가 알고 있는 서구 유럽들은 다 가능해졌고, 아프리카 한 1개국, 아시아 1개국. 아프리카에서는 남아공, 아시아에서는 대만. 대만이 작년에 총괄했죠. 동성애자에 대한 세계 교회의 입장, 각 교단별로 성소수자를 교인으로 인정하는 것, 성소수자를 목사 안수 주는 것에 대한 OX 표가 있죠. 대부분의 교단들은 다 교인으로 인정하는 건 끝났어요. 제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시카고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했는데, 그 10년 동안이 미국 개신교 역사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목사 안수가 다다다다다 허용되던 기간이었어요. 감동적이고 울컥울컥한 대목들이 많았어요. 2014년도에 미국 장로교 PCUSA 총회에서 결혼에 대한 규정을 바꿔요. 이것도 굉장히 미국 역사에 남은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 남자와 한 여자에서 사랑하는 두 사람, 가로 열고, 예전에는 한 남자와 한 여자, 가로 닫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두 사람 사이의 결합이다. 하나님의 영안에서 바꿨죠. 이거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이 차별금지법 운동 반대하시는 분들에게 얘기를 많이 해요. 우물안처럼 우리 안에 매몰되지 말고 세계가 어떻게 변하고 있고 세계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하고 있고 변화하고 있는지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 세계 교회와 함께 호흡하는 한국 교회인데, 이런 움직임과 동떨어지는 스탠스를 보인다는 것은 한국 교회로서도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 그런 과정을 보면은 굉장히 더디게 움직여 왔지만, 역사의 큰 측면에서 볼 때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 좀 더 평등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내는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못다한 얘기는 이따가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제 성직자를 성차별하는 거는 차별금지법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목사를 어떤 분들은 목사 청빙할 때 동성애자를 이유로 거부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일단 고용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우리 법원은 거의 일관되게 자의적으로 집행을 했으면 문제가 되는데, 그 종교 교단이 예를 들면 참 이런 건 제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교단은 동성애 반대가 우리 교단의 중요한 교리다, 핵심 교리다 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부목사나 목사의 청빙을 거부한 거라면 법이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래왔어요. 참 저도 말씀드리기 뭐한 게, 저는 결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법이 개입하지는 않아왔고, 아마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더라도 그런 영역에 개입하지는 않는다. 그건 어디까지나 아까도 말씀드린 영역에 해당하지 않거든요. 고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고, 부목사의 경우에는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종교의 교리로서 명백하게 하고 있다면 그 종교의 교리가 아무리 나쁘다고 하더라도 법이 개입하지는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대학이나 초중고 이런 데 종립학교라고 하죠. 미션 스쿨이라고 하는 거가 또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사실 이제 우리가 외국의 경우에도 완전히 인디펜던트하게 운영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줍니다. 근데 우리 초중고 대학 중에 그렇게 운영되는 데가 있나요? 또 우리 국가장학금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사실 등록금의 절반 정도는 국가에서 내주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지금 국가장학금 못 받는 대학은 운영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연구 지원이나 이런 거랑 다 결부가 된 채로 초중고나 대학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교의 자유라는 거를 완벽하게 주장할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이미. 하지만 이제 대학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성직자를 양성하기 위한 코스다. 이거는 또 예외가 저는 좀 인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카톨릭대 신학과의 경우에는 신자가 아니면 입학이 안 돼요. 이게 차별일까요? 이거는 그 학과가 아까 제가 진정직업자가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그 학과가 운영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예요. 그런 건 당연히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조문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학과 중에서 목사나 신부 같은 성직자를 양성하지 않는 신학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데는 굳이 예를 들면 내가 불교 신자인데 신학을 공부할 수 없나요? 이미 우리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지원을 받으면서 움직이는 대학에서 신앙이 있어야지만 신학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신학의 정신에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존중은 해야겠죠. 존중은 해야겠지만 신앙이 없다는 이유로 입학을 불허하는 것은
목사 양성 코스가 아닌 이상은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특별히 성직자 양성이나 재교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은 이제 특별히 종교를 제한할 수는 없다. 대학에서 뭐 교수나 아니면 직원을 채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이제 전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봐요. 예를 들면 예전에 이제 신앙증명서를 요구했는데 요즘은 이 목사님의 추천서를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추천의 내용은 이 사람이 신앙이 있다가 아니라 기독교 정신에 반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신앙이 있다는 거하고 기독교 정신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어도 기독교 정신에 동의할 수 있어요. 종교자의 부정이라고 생각하는 건 좀 저는 과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의 교리를 세속화된 형태로 구현하는 것이야말로 더 멋있는 일 아닐까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종교를 더 확대하는 저는 길이기도 하고 사회에 더 이 정신을 전파하는 방법이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어쨌든 이제 고용이기 때문에 뭐 대표라든가 뭐 이사 같은 경우는 모르겠지만 일반 직원의 경우에는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고용을 하는 거잖아요. 이제 고용을 할 때는 사실 차별금지법이 적용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사실 그 직원을 뽑을 때 종교를 굳이 제한하지 않아도 사실 대부분 종교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오고요. YWC는 당연히 크리스찬이티의 정신을 갖고 운영이 되잖아요. 그 정신에 동의하지 않으면은 뭐 뽑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거 자체는 차별이 아닌데 다만 신앙심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로 가린다면은 사실은 좀 문제가 저는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뭐 성별 정체성 관련된 문제인데 그 이제 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이제 입학을 거부할 수는 없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성전환이라고 하는 거는 법적으로 성전환이 완료된 경우도 있고 본인은 성별 정체성을 자신의 신체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은 이제 법적으로는 성별이 안 바뀐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 학생의 경우에는 성별이 이미 전환된 경우였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성전환이 됐는데 어떻게 안 바꾸는 법적으로 이미 됐는데. 그래서 그거는 뭐 이슈가 될 수가 없는. 그래서 학교 입장은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 그냥 입학시키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고 또 문제는 뭐냐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누군지 알아내는 행위 자체가 차별이 되죠. 그래서 공식 입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고 심지어는 취하고 싶어도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였는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반발을 하면서 등록을 안 한 거죠. 이런 사건이었고요. 학교에 공식적인 조치는 없었지만 학생들이 이제 그런 반발을 했다라는 건 굉장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만큼 이제 대학이 이 문제를 받아들일 만큼의 준비가 좀 안 돼 있었다는 게 근본적인 문제겠죠. 사실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대학들 심지어는 일본의 대학들도 법적인 성별 정정이 된 사람은 이건 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고 법적인 성별 정정이 안 된 학생들도 입학을 시키는 것으로 대부분이 이제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 아직 논의 수준이 성별 정정이 된 사람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는 거니까 상당히 낮은 수준이고 그런 점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여대가 처음에 미국이나 일본에도 있었고 유럽에는 지금은 없었는데 유럽에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이유는 여성들이 이제 교육을 충분히 받을 기회를 갖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만 있는 대학을 만들지 않고는 고등교육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판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여대가 정당화되려면 그런 어쩔 수 없음이 인정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옛날부터 해왔으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우기면 안 되고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대학이 몇 개 있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여자만 받는 것이 허용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유럽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된 이후에 여자 대학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긴 그런 판단이 있어요. 더 이상 여성들만 받아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의 정당성, 그렇다고 뭐 여성차별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형태로 여성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이 의미가 없다.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판단이 된 거고 우리도 저는 그런 질문을 던지긴 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당분간은 여대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너 직장이 없어져서 그런 거 아니냐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대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남자를 받는 거죠. 저희 직장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학교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건 아니고 남성을 받으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또는 여자만 받으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저는 문제 제기를 하게 되는 거라고 보고요. 여대도 이제 적극적으로 응답을 해야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회로 입증해야 되고 그 입증이 안 된다고 싶으면 남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거를 차별금지법은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가 분명할 때 그 사업상 불가피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 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불가피할 때 정당화가 되는 거지, 성별의 구분 자체는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단 원칙이고, 구분하려고 한다면 구분하려는 쪽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된다. 차별금지법은 여태까지 당연하게 여겨져 왔던 구분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YWCA도 그런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온 거죠. 뭐 이게 W를 없애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왜 우리는 W자를 고집해야 되는가? 그럴 때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목적이 달성되고 이것이 왜 유효한지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그 답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저는 더 좋은 조직으로 거듭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지, 이거 자체가 뭐 무조건 여성만 모집하는 단체는 무조건 안 된다, 뭐 남성만 모집하는 단체 무조건 안 된다, 뭐 이런 것을 딱 정해주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이 또 이제 말씀의 어떤 정체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정체성이 이런 것들에 따라 시대에 따라 흔들리면 되는가? 같은 질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메시지가 변하고,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진리,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무엇인가? 라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인들이 갖는 이제 존재론적인 질문이 여기서부터 발생을 하죠. 이게 이제 차별금지법, 이걸 통과시키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 더 큰 해석학이에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믿음이 뭐냐?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은 뭐고, 우리의 텍스트인 경전인 성서는 뭐냐? 라는 그걸 둘러싼 굉장히 다양한 해석의 각축장이 이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일어나야 돼요. 사실 우리가 개신교 100년 넘었다지만 이런 논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좀 진지하게. 우리가 맹목적으로 목사님들이 말하는 설교, 성서에 이렇게 쓰였다, 믿어라. 쌓이고 쌓여서 그 질문조차 허락하지 않아서 생긴 이 파국의 현상학이 지금 차별금지법 전국에서 드러나고 있는 한국 개신교의 민낯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의심의 해석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의심의 해석학은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여성신학자 피오렌자가 한 말이에요. 여성의 눈으로 성서를 보자. 그러니까 의심의 해석학을 여러분들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왜 세계 교회는 이렇게 지난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 어려운 일을 해가는가? 저는 그냥 이 결과만 딱 던져줬지만 그 안에는 기본적으로 텍스트가 뭐냐, 성서가 뭐냐,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뭐냐, 진짜 그게 맞냐, 의심을 끊임없이 하라는 자극과 격려와 용기가 사실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이 논의에 들어와야 되는 건데, 이것이 굉장히 이제 이렇게 완전히 양분한 상황에서 건설적인 대안의 자리가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이 너무나 좀 안타깝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읽고 있는 성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전면적인 의심, 그 의심한다고 우리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더 단단해질 수 있고 더 건강해질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에 대한 전반적인, 믿음에 대한 전반적인 재성찰, 회개, 그런 것들이 이번 기회에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사실 이제 유럽에서는 다 이제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먼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성차별금지법, 그 다음에 이제 장애 차별금지법, 그 다음에 이제 인종차별금지법. 이제 이렇게 있다가 사실 유럽 같은 경우는 이걸 통합을 해버렸어요. 통합을 한 이유는 사실 우리가 이제 차별이라는 문제라는 게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여성이 회사에 가서 차별을 당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떤 정체성 때문에 차별을 당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들이 사실 많습니다. 예를 들면 흑인 여성 뭐 이런 거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를 듣는데, 이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인지 여성이라는 이유였던 건지 뭐 임신했다는 이유인 건지가 불분명한 경우들이 사실은 많고, 그럴 때 그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에 명확하게 해당하진 않지만 흑인이자 임신한 여성으로서 차별을 당한 거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훨씬 더 이 사람을 두텁게 보호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었고요. 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구제기구를 다 따로 뒀어요. 그러니까 인종차별 당했을 땐 여길 가야 되고, 여성차별 당했을 땐 여기 가야 되고, 근데 이게 피해자들이 이걸 어디 찾아다닌다는 것도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의식으로 나온 게, 차별을 이렇게 개별적으로 두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전체를 이제 포괄해서 하나의 차별금지법을 두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훨씬 좋고, 구제기구도 그래서 다 일원화를 했습니다. 어떤 차별을 당했건 간에 거기 가면 해결이 될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을 이제 마련했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걸 커버하지는 못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20개의 사유가 있고 4가지 영역이 있는데 이걸 다 매치시키면 80개가 넘는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적으로는 어떻게 갈 수밖에 없냐면 20개의 사유와 4가지 영역을 모두 포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하나 두고,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개별적인 영역에서 좀 구체적으로 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일종의 큰 우산같이 이렇게 하나 두고 특별히 좀 취약한 부분들, 구멍이 나려고 하는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메꾸는 방식으로 법을 전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이제 차별을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런 제안들이 이제 나오게 됐던 거다라고. 근데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사실 동성애에 들어가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거든요.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들어오면 그분이 들어오니까 반대하시는 건데 저는 늘 어떻게 묻냐면 그런 분들한테는 그러면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뭐라도 만들어도 되는 거죠. 고용상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오케이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도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별적 차별금지법이 있으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불필요하다는 논의는 사실은 대부분은 그냥 동성애가 여기에 들어오는 것에 대한 반대인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혹시 이제 효율성의 문제나 이런 걸 말씀하신다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두는 것이 훨씬 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게 정답이라기보다는 좀 더 나은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가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뭐 없다고 할 수는 없겠죠. 사실 뭐 소송 건수 늘어날 겁니다, 당연히. 미국에서는 실제로 성희롱 소송이 너무 많아가지고 섹슈얼 허래스먼트 인더스트리라는 말도 있어요. 또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작용이 있다고 해서 그러면 성희롱을 금지하지 않을 거냐? 그건 또 아닌 거거든요. 그 부작용은 부작용대로 우리가 해결해 나가고 하지만 성희롱을 우리가 구제받기 위한 노력들은 또 그것들을 해야 되는 사실 이제 차별 문제는 다 법으로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다 소송으로 가기보다는 그 전에 이제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막을 수 있고 우리 성희롱도 그렇잖아요. 예방이 그래서 그렇게 강조되는 것이고 차별도 이제 그런 문제로 해결돼야 되는 거고 뭐 소송이 폭증한다라고 하는 것을 있을 수는 있는 일이지만 그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고 혹시 그런 부작용이 있더라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면 안 되는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냐. 지극히 현실적인 이유하고 이건 원칙론적인 이야기 두 개가 이제 겹쳐 있는데 아주 현실적인 이유로는 한국은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차별금지 사유를 19개 이미 규정해서 지금 20년째 집행을 하고 있고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는 새롭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던 게 조금 확실하게 되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차별금지법을 만들 때 성적 지향을 빼고 가게 되면 차별이 허용된다라는 메시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후퇴가 된다라는 거죠. 지금 차별금지법 논의되고 있는 건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되어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저는 대표적으로 경제적 상황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차별금지법이 지금 빠져 있어요. 인권위 법안에 다 빠져 있고. 그렇지만 안 들어가고 제정돼도 안 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법안대로 통과되는 걸 지지하거든요. 근데 후퇴는 얘기가 다르죠. 제가 이만큼 가야 되는데 요만큼 갔다 이건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 이미 여기까지 와 있는데 후퇴하는 것은 이거는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는 이미 2000년대에 만들어진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확인이 됐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제들이 한국엔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타협의 여지가 좀 없는 부분이에요. 다른 거는 타협할 수 있어요. 새로 뭘 추가하는데 몇 개를 더 넣을 거냐 이건 타협할 수 있는데 있는 걸 빼는 거는 좀 곤란하다. 이런 아주 현실적인 이유가 있고 그 다음에 원리 원칙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사실은 뭐 우리가 소수자의 범주를 어디까지 볼 거냐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지만 성적 지향만큼은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요한 차별금지 사유로 확인이 되고 있고 또 오랫동안 차별로 고통받아왔던 집단임이 굉장히 명백하게 입증이 되어 왔고요. 국제인권법에서도 여러 차례 결의와 여러 차례 공식 문서로 확인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을 한국에서 뭐 제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나 원칙적으로나 어려운 부분이고 지금 트랜스젠더 차별 실태 조사하고 있는데 많은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차별을 받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 진정 건수가 많지 않다 이런 지적하시는 분 종종 있어요. 근데 이 진정 건수는 원래 그렇거든요. 어느 정도의 시민권을 획득했을 때 진정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놓고 사는 것조차 어려운 집단이고 그 집단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보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코로나 전국에서 드러났지만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게 그 차별당하는 집단의 이익만 보호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주자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컨테이너 박스 안에 20-30명씩 재우고 막 너무 많은데 그런 데가 다 지금 코로나의 온상처럼 돼버린 거거든요.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임금을 주고 적당한 주거에서 우리 안락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주자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지만 사실 우리 사회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게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어떤 동성애 차별금지 문제도 동성애 집단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반드시 좀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도 같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저는 좀 약간 이론적인 철학적인 측면에서 말하자면 여러분 잘 아시는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미셸 푸코라는 사람이 성의 역사라는 책을 썼는데 성의 역사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결국 그거는 동성애 혐오가 언제부터 작동되기 시작하고 언제부터 신앙과 결합이 되고 언제부터 제도와 시스템화되기 시작했나라는 걸 굉장히 살피는 책이거든요. 미셸 푸코에 의하면 그게 이렇게 고대, 중세 그러면서 이렇게 플랫했대요. 기복이 물론 있었겠는데 근대에 와서 이 동성애 혐오의 지수가 확 올라갔어요. 근대에 와서 올라간 지수들이 있어요. 광기의 지수도 근대에 가서 확 올라갔어요. 감옥의 역사라는 책에서는 감옥이 갑자기 근대에 확 등장한 거예요. 그럼 감옥이 왜 등장해요? 병원이 왜 등장해요? 가두기 위한 거죠. 가두기 위한 거. 왜 가둬요, 그 사람들은? 자본주의 등장이죠. 자본주의가 등장하면서 생산 활동, 생산 수단으로 동원되지 않은 존재들에 대한 네이밍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들어가요. 프로테스탄트 정신이 뭡니까? 근건화하고 절약하고 돈 많이 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쳐라. 이 생산 시스템, 자본주의를 잘 굴러가지고 부자가 되라. 자본주의 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소가 누구예요? 아픈 사람이고 성소수자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어떤 정체성이 있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근대라는 이데올로기가, 근대라는 시스템이 그런 사람들을 네이밍한 거라고, 그런 사람이라고. 그게 기독교가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고, 개신교 역사에서 그건 다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 왜 동성애자, 성소수자 차별금지법을 왜 지지하느냐라고 묻는다면 두 가지 이유예요, 저는. 존재의 존재다움,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존재의 존재다움을 끝없이 발현하는 게 뭐 잘못이냐라는 측면. 또 하나, 어떤 시스템과 제도에 의해서 배제된 타자. 보네파라는 사람은 교회의 존재 이후, 그리스도의 존재 이후 그냥 being for the other라 그래요.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그 사람들에게 타자라고 붙여진 것도 굉장히 죄송스럽고 미안하고 우리가 참 옷을 찢으면서 회개할 일인데 교회의 존재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being for the other가 돼야 되는 거예요. 타자를 위하여 존재가 되지 않으면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는 뭐 2번, 3번 강조해도 지금 막 시작된 거니까. 그리고 앞으로 계속 싸워야 될 거예요. 뭐 그런 결의를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와 바람이 있습니다.